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대입 진학 업무를 맡고 있는 오세종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연수는 2022학년도에 고등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진학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개의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후 연수에는 2가지 2025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이라는 강의 하나와 진로 기반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 코칭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연수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듣지 못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오늘 모든 강의를 탑재해 드리면 추후에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학년도 인천 진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진학교육은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최근 7년간 인천 학생들이 상위권 주요 대학에 얼마나 진학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 가는 방법이 여러 전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천 학생들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7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그 주요 대학에 인천 학생들이 진학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에서 인천 학생들은 고3 학생 수에 비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렇게 인천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 중심 수업과 또 과정 중심 평가 또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인천의 진학교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매년 많은 대학들을 초청해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대상으로는 많은 대학들이 신청을 해서 전공학과 설명회라든지 일일 대학생 체험, 또 수시 모의 전형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참여해 왔고요. 올해도 관련 공문이 학교로 안내가 될 텐데 그 공문을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 변화에 관해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계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사 모의 서류평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회가 되면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천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실제로도 학생들이 수시 모집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정시 모집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아마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입 환경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부터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많이 확대가 되고 실제로도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약 30%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지금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그 16개 대학에서 40% 이상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에서의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대입 전형에도 대입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은 올해 기존에 하던 사업에 더 추가해서 진로 진학 종합 지원 계획을 가지고 단위 학교를 방문해서 도와드리려고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방문형 종합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찾아가는 설명회 위주로 한 분의 강사 선생님을 학교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강사 선생님을 섭외해 드리고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정말로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 토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교 방문형 종합 컨설팅을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은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을 활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로 진학 정보나 아니면 뭐 수능 학습 아니면 수능 지도 이런 올해는 진로 진학 플러스 수능 지원을 목표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공문이 시행이 되면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진로 진학 관련된 자료집들이 학교로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2월 말이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 저희 진로진학 지원단 마중물 선생님들이 열심히 개발해 주신 자료들을 지금 인쇄해서 학교로 배부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로 배송이 되면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연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에 오늘 4개 강의를 다 파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오전 강의 때 보니까 그 채팅창에 오늘 강의 연수 자료에 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강사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나중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인천 진학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강의 첫 번째 강의가 목동고등학교에 계시는 박성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2024-2025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와 대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4-2025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대비 전략을 주제로 선생님들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면 이제 신학년도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이제 업무로 바쁘시고 또 분주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입지도 계획을 세우실 때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2학년도죠. 올해 이제 바로 올해 상반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발표가 곧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해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겠다라는 게 현재 어떤 정부의 대입 관련 로드맵입니다. 네, 이어서 2024년 이제 2년 후죠. 2년 후에는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진학 교사로서 정말 이제 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걱정도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를테면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능 이후에 진행할 건지, 혹은 수능도 어떤 성격으로 가져갈 것인지, 주관식을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을 포함할 건지, 여러 가지 아주 개편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옷 진학교사로서 또 학생 학부모로서 매우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025년 3년 후가 될 텐데요. 2025년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어떤 일반고 전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2024년에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그 2027년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현재 이제 이런 로드맵 상으로 대입제도가 쭉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또 대입제도가 변화할지 잘 예상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 제도가 쭉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체 일정 중에서 현재 올해 이제 2학년이 되는 2024 대입, 또 1학년이 되는 2025 대입과 관련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자료가 작년 8월 25일 날 보도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그래서 2024 대입은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 지역인재 의무 선발하겠다. 요게 이제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2024 대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2023 대입을 말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23 대입은 또 그 전년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현재 2024 대입은 2022 대입에 준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종합전형의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일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학생부 간소화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마찬가지 이것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실시가 되겠고요. 12월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성적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부터 시행됐던 수능 체제, 그러니까 이제 국어와 수학, 직탐의 어떤 공통과 선택 구조, 그리고 제2외국 한문, 영어 이런 어떤 물론 영어는 이전부터 절대평가였지만 이런 어떤 절대평가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8월 2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은 이미 2024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주된 내용은 2023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023은 뭐냐? 2023은 좀 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2023의 주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입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선발 비율이 조금 증가한다.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쭉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인천 학생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권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공고를 받은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모집 비율을 40%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40% 안 된 대학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정시가 조금 늘어난다. 그리고 지역 대학들, 충청, 경상, 전라 이런 지역 대학들은 수시가 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서울권 대학과 지역권 대학 간에 어떤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4 대입 시행 계획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4월 말경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대학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여타 그 상황에 여러
고려될 점이 있어서 제가 들은 바로는 5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또는 5월 말 이내에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주요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자료가 발표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5 대입. 아직 2025 대입은 특별한 발표가 없죠, 그죠? 하지만 2024와 2025 이 대입은 2023 대입에 준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 대입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 대입에 준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총 4꼭지입니다. 먼저 올해 진행되었던 대입을 간략하게 돌아보고요. 2023 이후의 대입 환경, 2023 대입 환경과 그 이후의 대입 환경, 그리고 올해 어떤 인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서울권 일부 대학의 주요 대학의 간략한 분석, 이어서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2024와 2025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 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글씨를 적어놨는데요. 저 색깔 있는 글씨를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2 수시에서 가장 뭐랄까요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성격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네, 교과 전형이 대폭 늘어났다. 결국 교과 전형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2 대입에서는 종합 전형의 규모를 좀 축소해서 축소한 인원의 일부를 교과 전형으로 넘기고 나머지 많은 인원을 정시로 넘겼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인천 지역 학생들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규정 선발 전형 성격으로 진행되는 이 교과 전형에 어떠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뭐랄까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의 경우에 이제 2022 수시부터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고 자소서의 일부 문항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2024부터는 학생 자기소개서마저도 이제 폐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시에서 또 정시에서 관건이 됐던 게 선택형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수학에서 그동안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서 성적을 산출하던 수능이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세 개 과목을 선택하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정해서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택형 수능이 도입됐죠. 그러니까 선택형 도입이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인문 학생들이 어떠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율을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종합하게 된다면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과 기존의 종합 전형 간의 경쟁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이 늘면 종합 전형이 다소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현장에 이런 초반의 예상도 있었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질 것인가. 예, 그리고 본격적인 블라인드 평가가 종합 전형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올해 뭐 인천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재지문 기반 면접이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학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지문 기반 면접의 어떤 영향력, 파괴력이 정말 수시의 포인트였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특히 인문 성향 학생들, 국어, 수학, 확률과 통계, 영어, 사탐 선택한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충족 비율도 되게 관심이었고요. 또 하나, 네, 약대죠, 약대. 그래서 이제 약학대학이 올해 학부 모집을 재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입시 환경에서도 나왔고 또 수시의 포인트, 약학대학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전년도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에서도 각 고등학교별로 최상위 학생들이 가게 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 대학교가 제가 좀 아까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과 종합 전형 전체 물론 고려대학교 학추는 면접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세 개 대학의 종합 전형은 면접의 변별력이 매우 큰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2024, 2025에서 현재와 같은 서영고의 면접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인천 학생들이 난도가 있는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자연의 경우에는 1부 모집단이 30분, 1부 모집단이 45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긴 시간을 공통 문항을 주고 이 문항을 푼 다음에 면접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에서 면접이 40%나 반영이 되어 있고요. 8분 면접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면접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시에서는 2022 수시에서는 1단계가 5배수였는데 교과형 추천형이 5배수였는데 뭐랄까요? 연세대학교가 활동 우수형인 종합전형과 추천형인 교과전형의 중복 지원을 막다 보니까 5대1을 넘지 않는 그런 경쟁률이 상당수 모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더 본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죠. 학추는 면접이 없지만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은 30%와 40%의 높은 면접 비율이 있습니다. 특히 계열 적합은 40%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세 개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과 전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끝에 붉게 음영되어 있는 그 부분이 경쟁률 변화인데 연세대학교만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하락했고 나머지 대학교는 다 상승했거든요. 아무래도 연세대학교가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최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더 크게 느낀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려대학교는 6.4대 1에서 11.1대 1 엄청나게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아무래도 이것은 중복 지원을 종합 전형과 허용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 혹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근거해서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올라간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이 두 대학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전보다는 경쟁률이 올랐지만 그 위에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교과 전형을 올해 신설했거나 운영했기 때문에 지원풀이 한계가 겹쳐서 입결이 어떻게 형성됐냐도 수시 교과 전형을 돌아다볼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숙명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행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숙명여대와 중앙대를 놓고 보면은 이것도 인천에서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숙명여대 잠깐 볼까요? 숙명여대 보시면 인문 경우에는 3.4대 1의 실질 경쟁률이 6.4대 1로 자연의 경우에는 3.0에서 5.6으로 전반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 지역 학생들이 이런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제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종합 전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종합 전형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할 때는 교과 전형이 도입이 되니까 혹시 종합 전형이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어떤 예측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도 지원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 유지가 됐고 또 하나는 교과 전형과 정시를 늘리면서 종합 전형의 모집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교과와 특히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많이 갔던
인천 지역 학생들이라면 과연 종합전형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라는 어떤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해석이 좀 궁금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의 영향인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어떤 많은 양이 있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활동과 전체 공통 활동에 대한 경계가 좀 구분하기 어려웠다라는 내용.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의 어떤 영향력이 교사 작성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역량이 커졌다. 또 교육과정 학교별로 또 모집 단위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교 영향력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올해 종합전형에서 중심적인 어떤 평가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객관적 실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평가의 어떤 후속인 것 같은데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다. 정리하자면 이건 이제 1월 24일 있었던 이제 워크숍에서 경희대 사정관 임진택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옮겨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교과 성적과 세특의 영향력이 커졌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하는가, 편성하냐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어떤 대학 측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동일 행사에서 중앙대학교 차정민 사정관님께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세특이 중요해진 건 많은데 그 세특도 약간 경향성이 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어떤 교과의 어떤 뭐랄까요, 성취 기준에 근거한 본연의 어떤 세특보다는 지원자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서술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본질적인 세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대학 측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수성은 교과 성적과 스타일, 세특이 좀 중심으로 반영이 됐다. 또 학교의 우수성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천 지역 학생들도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이런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에 대한 대비, 세특을 중심으로 한 수업의 어떤 적극적 참여, 또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뭐랄까요, 학생 중심형 교육과정의 개설, 이런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료는 그냥 제가 나중에 이 장학사님을 통해서 공유될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전공 관련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내용을 과다하게 넣는 것보다는 그 교과에서 원하는 이루어야 되는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교과 수업을 설계하시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종 평가와 교육 활동을 진행하시고, 그것이 개별 활동과 더불어서 세밀하게 적용이 되면 좋은 세특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이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보다는 졸업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전형이죠. 아무래도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 논술을 좀 줄인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좀 올라갔다. 모집 규모가 작아져서. 그리고 모든 대학,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다 파란색인데 연세대학만 빨간색이죠. 다른 대학은 다 논술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연세대학만 좀 내려갔다. 이것은 아무래도 연세대학이 수능 이후에 실시하던 논술을 수능 한 달 전으로 땡겼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의학학 계열도 한번 경쟁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2022, 2021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글씨가 더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 이제 다시 학부 모집을 시작한 예전에 있었지만 다시 재개한 약학과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과 한 30대 1 되잖아요. 종합도 전체 27.6대 1. 논술은 뭐 300대 1이 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학과도 상당한 어떤 상위권 학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좀 더 입결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그걸 참고해야겠지만, 어쨌든 약학의 어떤 포지션도
최상위 수준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인천지역 학생들 중에 정시가 늘어났다. 그래서 난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혹 정시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정시 자리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목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정시에는 졸업생들의 합격이 좀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늘어났다. 재학생 자리라기보다는 N수생들, 졸업생들의 몫일 것 같고요. 재학생은 여전히 수시를 위한 어떤 전략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대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울권 또 인천권의 주요 대학들 중에는 교과 전형에 또 일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들이 제법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수시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추세는 그동안 이제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논술이나 수능, 정시죠. 이렇게 위주로 지원했던 패턴에서 조금씩 종합 전형에도 일부 대학의 교과 전형에도 졸업생 지원자가 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재학생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졸업생들이 이제는 논술 정시 위주에서 교과 전형까지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하대 살짝 인천 지역이니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교과 전형은 좀 올라갔다 경쟁률이. 실질 전형 경쟁률도 올라갔다 수시에. 네, 성적은 다소 하락했다. 네,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들 중에서 교과 전형 또 종합 전형으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 학생들이.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또 뭐랄까요 좀 분산되다 보니까 이런 성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천대학도 살짝 보면은 경쟁률은 올라갔으나 종합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는 조금 올랐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하대와 인천대 얘기를 할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1, 2학년 올해 1,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통합형으로 하면서 선택 과목의 어떤 위상이 또 중요해졌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의 언매,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의 미적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동일한 또 원점수를 받았다고 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특히나 이제 수학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은 확통 선택자 비율이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나형 체제에 비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미적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수학을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어 수학도 어려웠고 과탐도 올해 어려웠습니다. 난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1등급 내에서도 100분에 따른 표점의 어떤 격차가 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어를 살짝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1 수능에서는 13점이 1등급 내에서의 표점 격차였는데 올해 18점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의 어떤 변별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는 인천 지역 학생들도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 고민할 때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어떤 정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을 쭉 봤더니 결국 역시나 독서 영역에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해 그랬던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 등급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 결국 비문학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문학이라고 불려지는 독서의 영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1등급 내에서의 어떤 변별이 강화가 됐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6점에서 7점이었거든요. 가형이. 근데 올해는 통합형, 통합해서 선택형으로 실시가 되면서 1등급 내에서 10점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인문은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1등급 인원이 확 줄었다. 물론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대부분 인문 성향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문 성향의 학생들이 1등급이 급감했다. 그리고 거꾸로 자연 성향은 늘었다. 그래서 1등급 내에서의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들 1, 2학년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공통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진행되는 공통과목 수원 수투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원 수투를 1, 2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원과 수투의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확통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수원 수투를 잘하는 것이 전체 수능에서의 상위 등급을 받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연 성향 학생들이 늘어나고 일부 학생들은 또 기하로 이렇게 돌아선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수학에서의 확통 선택 인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자연적인 어떤 자연 성향 학생들의 인원 급증이 좀 더 인원 증가가 큰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올해 정말 영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학생들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든 하나의 어떤 수시에서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1등급 인원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12점대에 12.7 정도 수준의 1등급에서 6.3%대로 줄어들었으니까 1등급은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2, 3등급은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인천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영어 영역을 어떻게 보면 응시자의 절반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50%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영어 3등급 이내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한번 영어 1등급이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수능 최저를 활용할 때 영어 2등급, 3등급 이런 걸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 보시면 솔직히 국어나 탐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탐구는 올해 유불리가 발생했다 과목별로. 이건 뭐 해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표점은 평균적으로 이과 과탐이죠. 71점. 인문 사탐 66점. 그래서 표점은 과탐이 좀 더 유리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탐의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뭘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건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고 또 이러한 현상은 2024, 2025 수능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집중하면서 수능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연 성향 학생들이 정시에 얼마나 지원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인문계 쪽은 뭐 언론에서도 뭐 이렇게 광탈이다 뭐 이렇게 자극적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 수학 미기 응시자의 수학 점수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대마저도 인문 모집 단위의 인문사회 예체 합격자 중에서 수학 미기 선택자의 비율이 40% 이상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인문 성향 학생들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22 수능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2023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입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강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2023 대입은 2022 대입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은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권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가 조금 늘어나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일부 모집단이 어떤 변화, 수능 체제의 변화 이런 거 좀 있다. 그러면 2024, 2025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2025는 발표된 게 없고 2024를 먼저 살펴본다면 작년 8월 25일에 발표된 걸 보면은 올해 2024 대입은 2023 대입의 유지다.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이나 올해 고2 학생이나 큰 틀은 유지가 된다. 단 이제 학종에서의 어떤 간소화, 학생부 서류의 어떤 간소화, 학생부 간소화 때문에 좀 미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 그래서 학종에서의 일부 사항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간소화, 이게 고2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가? 2024, 2학년 학생들이 진행하게 된 대입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일단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겠고요. 수상, 독서, 자율동아리, 개인 교회봉사 이런 것들이 올해 2024 대입부터는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는 되지만 대학에서 사정할 때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2024 대입 2학년들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2025 대입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각 고등학교는 현장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또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겠는가. 아무래도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사정관님들의 어떤 평가의 이야기를 일부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단 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각 교과별로 학생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공부했는가를 보여주는 세특이 기본이 된다. 그래서 교과 성적과 교과 세특을 기반으로 하되 후속 활동, 심화 활동이 중요해질 텐데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고 해서 독서를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독서가 미반영되는 건 맞지만 독서 활동이 교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으로서 독서가 활용된다면 그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교과 시간에 어떤 주제 탐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할 때 수행평가라든가 할 때 어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역량, 자기 주도성을 돋보이게 할 때 독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은 기억할 게 수상이 반영이 안 되니까 대회는 없는 거다. 독서가 미반영이니까 독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교과의 어떤 다양한 활동에 혹은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에 정규 동아리겠죠, 그죠? 독서가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독서는 결국 어떤 심화 활동과 후속 활동의 세부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이지만 정규 동아리는 여전히 대입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관련된 다양한 관심과 활동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축적할 수도 있다. 또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계획에 근거해서 실시되는 봉사 활동은 여전히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준비해 주신 교내 봉사 활동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독서 활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자율 동아리가 이제 미반영된 상황에서 정규 동아리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좀 내실할 것인가, 또 학교 교육 계획에 근거해서 뭐 교내에서 실시되는 물론 이제 뭐랄까 외부 지역이라든가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교내 봉사도 있겠지만요. 어떤 교내 어떤 봉사 프로그램을 한번 정비해서 1, 2학년 학생들에게 좀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해볼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2024, 2025에 어떤 학생부 간서화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좀 있고요. 올해 주요 대학들의 어떤 이 환경이 2024에도 큰 궤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서울에 있는 상위 7개 대학 선호도를 기반으로 했을 때 7개 대학은 여전히 올해도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될 거고 내년에도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발표가 이제 물론 나오겠지만 그리고 종합 전형은 좀 줄었다. 그리고 정시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늘지만 솔직히 재학생 인천 지역, 서울 지역의 일반고 특히나 재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정시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정시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수시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고 그 전략의 핵심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 말씀드린 서영고 재시험 기반 면접이 중요하다. 면접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도 뭐 주제 탐구라든가 뭐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더 교과별로 면접 혹은 범 영역 포괄해서 면접을 좀 심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 7개 대학들이 정시가 좀 늘었습니다. 이러한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고 학생들은 우리 고3 학생들은 교과 종합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대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이게 고3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2 때부터 이 재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학교 수업 시간에 또 학교에서 하게 되는 지필고사 시간에도 좀 더 뭐랄까요 좀 사고력을 요하는 좀 그런 문제도 포함된 형태가 진행돼야 어떤 재시문 기반 면접의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직윤도 세계합 7 전형 정도 수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고려대는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또 수능 최장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영고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학교의 범위를 넓히자면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또 수도권 대학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놓고 본다면 전체 교과 전형의 61.8%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40% 정도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 교과가 중요하고 학생부의 경쟁력 중요한데, 네, 교과 전형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또 종합 전형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한 23% 정도가 수능 최저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네, 인하대가 또 인천의 또 대학으로서 또 상위권 대학이긴 한데, 인하대학은 또 2023에 학생부 평가에 관련된 좀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룹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어쨌든 인천 지역 선생님들 학교 입장에서는 좀 많은 학생들을 지원시켜야 학교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일단 최상위 그룹의 경우에는 일단 일정 정도 수준의 교과 성적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학생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성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빨간 글씨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에 세계합 7,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두개합 4, 두개합 5, 영어 3 이렇게 수능 최저 걸려져 있고, 고려대학교는 올해 교과에 하나 완화가 돼가지고 세계 6, 7, 종합은 여전히 4개 7, 8 수준의 종합 수능 최저 걸려 있는데, 이것이 1, 2학년 학생들도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능 최저가 뭐랄까요,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되게 대단한 또 뭐랄까요,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성한 중 이후 대학들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대학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로 갈 것이냐, 없는 한양대, 이화여대냐, 또 대학별로 고등학교별로 아마 여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도 뭐랄까요, 특정 대학은 합격자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특정 대학은 또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대학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좀 더 궁합이 맞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종합 전형을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양대처럼 아예 없는 대학도 있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 중심으로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논술 경향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 구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2024, 2025를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들한테 중요한 어떤 상황이냐, 이 경향성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주요 대학을 한번 살펴보고, 또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올해 서울대학은 뭐 큰 변화가 있지만, 제가 수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균형이 단계 전형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원서만 내게 되면 지원자 모두 면접을 보게 되는 면접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3배수를 통과해야 면접을 2단계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를 지원하냐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 3배수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수능 최저를 살짝 완화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는 2023에 세계합 7,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성향 학생들보다는 인문 성향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 등급을 포함해서 세계 합치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 국어, 영어, 탐구 2인데, 탐구 2과목, 2개의 과목. 근데 탐구 2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과목을 평균해서 이렇게 7 합치를 맞추기에는 이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 성향 학생일수록에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대비가 2학년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정시는 네,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2명씩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다라는 점,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의 수시 정시의 포인트였고, 아무래도 수시를 지원하는 여러 이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계 전형, 수능 최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능 최저와 정시에서는 과학 2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제가 좀 아까도 강조를 했었는데, 네, 서울대를 지원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자연성의 학생들은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면접에 제시문에 포함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2학년 학생들도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원서를 쓸 때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지금 화면에 정리된 이 자료가 모집 단위별 면접 평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영되어 있는 거, 이게 전체 모집 단위들의 수학을 보는 모집 단위거든요. 제가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생산과학부를 잠깐 보세요. 식물생산과학부는 면접으로 생명과학 관련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유사성 있는 산림과학부는 수학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도 중요하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면접을 실시하냐, 그러니까 수학의 강점이 있느냐, 생명과학의 강점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학과 선택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2024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학년 학생들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여름 정도가 되면 3학년 때 배우게 될, 또 1학년 학생들도 2학년 때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서울대가 요구하는 교과 이수 기준 1, 2를 둘 다 충족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학교별로 다 요 이수 기준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을 제시했을 거예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탐구 보면 사탐 3과목에 사회과목 3과목에 과학 3과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 2과목에 과학 4과목을 하거나, 아무래도 이제 자연성의 학생들은 과학 4과목을 할 경향성이 큰데 사회 과목도 하나 1학년 때 배운 사회 이외에 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기준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충족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 일반 선택 과목 3개, 진로 하나, 또는 일반 2개, 진로 2개, 이런 어떤 교과별로 교과 이수 단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거는 2024 이후에도 적용된다라는 점 기억해서 올 여름에 교육과정을 고민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24 대입을 겨냥해서 서울대학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선생님들께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인문의 경우에는 경제, 농경제, 그 다음에 지리, 교육, 이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크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2024에 예를 들어서 천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미적, 기하는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투, 물투, 확통을 공부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는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과목이지만 서울대학교 이외에 다른 대학에도 유사학과나 같은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과를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으로 준비할 때, 선생님들께서 종합전형을 준비시키실 때 이런 어떤 권장 과목을 고려하셔서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학과가 필수적으로 권장하는 과목,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이수하면 좋은 평가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 중에는 특히 2학년 학생들 그 경우에는 좀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과목을 피하는 그런 학생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건 좀 적극적으로 그 과목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서울대학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2024, 또 2025에도 여전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학년 이제 올라온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부터 정시에 서울대학교가 과학 2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 2023까지는 정시에 지원할 때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과학 2를 무조건 응시했어야 됐는데 2학년 학생부터
2024부터는 과학2가 필수 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2 선택자에게 3점 정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조정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2 선택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완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하는 이런 추세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원을 공부한 친구 중에서 일부는 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이것도 올해 고3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지만 내년에도 2024에 적용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는 1단계 통과 가능성과 재시험 기반 면접이 되게 핵심이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면접 대비 능력이 되게 중요한 대학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도 지원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일반 전형과 연세대학교의 교과나 종합전형에서의 재시험 면접이 있다라는 점, 이게 2학년 학생들도 좀 깊이 있게, 물론 연세대학교가 추천형의 경우, 교과 전형인 추천형의 경우에는 5대1을 통과해야만 뭐랄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작년에는 인문 22개, 자연 26개 중에서 각각 16개 모집 단위만 1단계 5대1 그 경쟁률을 넘어섰거든요. 하여튼 물론 그래서 올해는 이것보다 학과별 경쟁률의 어떤 편차가 좀 좁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5대1이 안 됐던 과들은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연세대학교는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얼마나 잘 보냐가 중요하다라는 점. 자, 요 세 번째 대학 고려대학교 요거는 마찬가지로 2024에도 좀 유효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면접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점 고려대학교의 핵심 면접과 학생부 수능 최장력 기준이다. 요 두 가지가 인천 지역 학생들이 2024년도에도 대입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얼마나 잘 2학년 때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2021 수시 결과인데 어떤 의미냐면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의 어떤 지원율과 합격률을 봤을 때 일반고가 지원율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면접의 영향력도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솔직히 변화가 큰 대학은 아닙니다. 또 모집 규모가 큰 대학은 아니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상당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수능 최저 세계 합격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 성균관대학교. 올해 성균관대학교는 아마 2024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공 예약제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전공 예약제라고 하는 것은 입학 당시부터 전공을 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보통은 이제 선호 모집 단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 예약제 학과를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나름 높게 설정이 돼 있다. 세계 위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천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목표를 하게 될 이런 대학들이 세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뭐랄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종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비도 1, 2학년 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영역이 한 3등급 이내는 한 절반 정도가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3등급을 들어오고 20% 넘는 인원이 2등급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수학이나 탐구에 비해서 상대 평가인 국어나 탐구에 비해서 2배 정도의 뭐랄까요 3등급, 2등급 각각의 비율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영어가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한양대는 뭐 솔직히 학교별로 어떤 사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수시에서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좀 학생부 경쟁력 있는 친구들한테는 고려가 될 수 있는 학교인 것 같고요. 이화여대 뭐 남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이지만 이화여대는 패턴이 다르죠. 종합은 최저가 있고 교과는 최저가 없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올해 발표한 성적을 가져온 건데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늘리면서
합격자들의 인문계열 특히나 표준 편차가 커지고 있다. 2점대 초반에서도 합격자가 제법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 성향의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합격 라인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상위권 대학의 어떤 경향성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2024, 2025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학교에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교육, 또 학생들 어떤 뭐랄까 희망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이 되게 앞서가는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서두에 또 오세종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 지역이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좀 성과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주 장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입에서 특히나 서울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와 면접 또 수능 뭐랄까요 정시 인원이 확대된 점,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합격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한번 전략을 고민해 보신 게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의 지점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대비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1월달, 2월달에 여러 대학의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 또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대학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일단 대학들의 입장은 당연히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우수 학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 학생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대학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학은 전형별로 조금 고민의 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동국대, 그다음 올해 뭐 경희대나 건대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적 요인을 도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2024의 포인트는 수능 최저 도입 여부, 또 교과 전형에서의 정성 평가 도입 여부, 또 면접을 봐야 되나? 이런 어떤 대학의 고민들, 요게 이제 교과 전형에서의 대학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어쨌든 그동안 정량적 요소를 강조하던 교과 전형에 정성적 요소인 평가와 면접이 좀 뭐랄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 위주로 진행되던 종합 전형에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와 학생부 간소화가 2024부터 본격화되면서 어떤 면접을 강화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대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학생부 기반 면접 말고, 그러니까 제출 서류 면접이죠. 서류 면접 말고 제출 면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한 대학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또 평가 방식을 또 바꿔야 되는 건가? 뭐 인하대학교 올해 평가 방식도 일부 변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지금 교과 전형에서는 정성적 요인과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과 평가 방식, 요게 이제 대학의 어떤 지금 고민의 지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어쩐 대학은 쉽게 이 전형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모집 규모에는 좀 더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정시는 대학 입장에서는 또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어쨌든 정시 모집은 또 이렇게 비율을 일정 정도 가져가고 있다. 물론 이제 지역 대학들은 정시를 줄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이건 뭐 논외지만 현재 대선 주자들은 여야와 관계없이 또 이렇게 또 정시를 좀 늘리는 또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대학의 입장에서의 어떤 2024, 2025의 어떤 포인트는 일단 우리들의 고민의 범위를 이제 수시로 종합한 좀 범위를 좁힌다면 어쨌든 교과에서는 정성 평가의 어떤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수능 최저는 여전히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뭔가 평가 방식이나 면접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이게 인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대학의 고민이라는 점. 그래서 아까 제가 원래는 4월 말 발표인데 좀 5월 달로 좀 이렇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일단 대학이 2024 대입 시행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이 대학의 고민이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학들은 보통 3월 달까지 제출하고 4월 달에 이제 대기업에서 심사하고 모아서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2달 이상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더 대학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학의 입장이었고, 자, 그럼 고교의 입장이라면, 네, 2024 대입 어떤 게 포인트일까? 일단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천 지역,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 안정적으로 뭐랄까요, 합격 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좀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해서 추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고교 입장에서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경쟁력 당연한 거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재시문 기반 면접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1,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어필해서 이렇게 재시문을 잘 풀 수 있는 형태의 학업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고등학교 입장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시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중심으로 혹은 학교 간 연합을 해서 이렇게 재시문 면접을 겨냥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이렇게 탐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부가 중요하니까 내신 성적, 세특,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세특과 종합이견, 동아리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높았던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생부 경쟁력을 유지해 가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솔직히 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진학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강조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논술 전형도 뭐 이렇게 교과 전형과 약간 연계한다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와 또 내신이 좀 많이 낮은 친구들은 수능을 또 병행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수능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와 재시문 면접. 중위권 이상 학생들을 놓고 본다면 학생부 경쟁력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게 학교 입장에서, 고등학교 입장에서 2학년 때부터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하위권 학생이라면 어쨌든 현재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교과 성적을 위주로 준비시켜 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게 고등학교 입장에서의 어떤 전형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 단위에, 그래서 그 학교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수시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 지역이 되게 잘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재구성을 통한 뭐랄까요, 학생부 경쟁력, 수업 경쟁력, 요건 좀 잘하고 있으니까 내신 학교 교육과 교육 활동의 어떤 과정과 또 개별적 성과가 반영된 학생부, 학교의 어떤 편성, 운영, 이런 것들은 인천 지역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뭐 이런 점들은 발전을 유지를 해야겠고, 또 학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학교 단위 학교별로 어떤 그 진학을 좀 더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확보를 통해서 고교별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 내부 연수로 활용한다면 진학 지도가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요즘 좀 고민이 되는 건데, 학교 내부에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테마별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2월 말이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교과별 평가 계획도 짜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의 세부 내용까지도 지금 조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공부하고 또 모여서 점검하고 또 피드백하고 하는 어떤 이런 만남의 협의의 자리가 많이 이제 만들어질수록 인천 지역의 수시 경쟁력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가
일주일에 34단위, 그러니까 한 학기 34단위를 이수하게 되고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 34시간의 수업 시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정도는 6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달에 4번, 물론 뭐 4일이 다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이렇게 여러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 달에 4번의 6교시가 있는 날 중에서 한 2번 정도는 좀 학교에서 뭐랄까요, 교과별 혹은 이제 뭐 부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단위 학교의 어떤 그 경쟁력이 좀 더 뭐랄까 강화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장교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어떤 내신 교육, 교육 활동을 유지 발전시키고 좀 더 이제 변화하는 학생부 간소화라는 측면,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충족이라는 측면, 또 상위권 학생들의 재시문 면접 경쟁력이라는 측면, 이런 것, 또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또 요즘은 또 많은 또 협의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주로 1, 2학년 2024와 2025에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현재 1학년, 2학년에서 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니 해도 선생님들의 어떤 진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절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교내 연수도 오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인천시 교육청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지만, 교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그 진학 지도 역량을 키워주는 교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고, 또 이건 이제 지역마다 약간 그 표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경기도 같은데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약간 시도별로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예,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학년 담임 협의회 같은 것들 하나의 학습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그 선생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월별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지금처럼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 또 인천 마중물에서 선생님들한테 제공되어지는 각종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연수물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자료를 또 학교 단위에 맞게 적용하시면 1학년 선생님들의 어떤 진학 역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또 뭐 대교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뭐 각 대학이라든지 각종 어떤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도 잘 활용하신다면, 또 교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활성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인천 지역 2024, 2025 대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게 아마 현실적인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 대입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 개인봉사, 독서, 자율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대입에 미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3월 달에 뭐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학교 단위의 학교 계획에 근거한 교내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시를, 물론 이제 봉사활동이 뭐 수시의 어떤 뭐랄까 가장 중심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내 어떤 프로그램을 1, 2학년부에서 뭐 창체부도 있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학교에서의 어떤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상당수 학생들이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계획에 근거한 교내 개인 봉사는 이제 대입 반영이 되니까, 그런 교내 봉사, 예를 들면 뭐 그동안은 뭐 이렇게 환경정화 활동 같은 것도 학교에서 많이 했지만, 환경정화 활동 말고 어떤 이렇게 뭐랄까 그 학급 단위로 활동했던 것들과 또 지역을 또 연계했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잘 한다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들의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뭐 학생부의 창체의 어떤 되게 중요한 대목이긴 하죠. 동아리가 보통 이제 창체, 학교의 이제 창의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전담하는 부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담임선생님들께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솔직히 담임선생님 개인의 입장에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연관 모든 활동들을 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진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뭐 교원학습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교내 어떤 테마별 협의회 이런 어떤 협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인천 각 고등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뭔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은 없을까? 자율활동 프로그램 없을까라는 것. 물론 보통 이제 뭐 독서를 기반으로 어떤 뭐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 많이 학교별로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뭐 세계 시민 교육을 학급 활동에다 연계할 수도 있고 학년 단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이게 학교 단위에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학기 전체적인 그 연간 학기 활동이 세팅되기 전에 학년 부장님과 1, 2학년 담임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학급별, 학년별 자율활동,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고 그 시간에 개별활동을 진행해서 개별활동의 결과물들이 학생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좀 더 학생들의 어떤 학생부 경쟁력 크게 보면 또 수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갑자기 3학년 올라가서 수능 공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라고 한다면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 보통 과목, 뭐 일반 선택 과목과 일부 과목들은 다 그것이 수능과 직결되는 과목들이거든요. 수학의 수학 1, 2, 뭐 국어의 문학 같은 거, 영어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시험범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좀 더 이렇게 수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말씀은 수능을 강조해서 뭐 정시를 가자 이 말씀이 아니고 상위권 대학 서울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특히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설정 60% 이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놨기 때문에 학교 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이후에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보통 자율학습이라고 불렸던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학교에서 교과 공부에 이어서 수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가 진행이 되고 영어는 절대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올해 영어가 1등급 인원이 1등급 비율이 12%대에서 6%대로 반토막 난 건 사실이지만 영어 2등급과 3등급을 놓고 본다면 뭐랄까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가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20% 넘는 친구들이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응시자 기준으로 절반 정도 수준이 영어 3등급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탐구 한 과목과 특히 영어 이 영역 절대평가인 영어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데 어떤 뭐랄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이 두 개 보통의 대학들은 뭐 인하대학도 2개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 걸려 있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2개를 가지고 걸린 대학들도 있고 물론 상위권 대학들은 3개 영역을 가지고 수능 최저 걸린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어나 이제 수학 중에 한 과목 아무래도 인문성의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일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학년 때 어쨌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좀 강조가 있어야지 인천 지역 학생들도 이 수능 최저 충족을 통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학교의 어떤 수업과 지필평가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일정 정도는 수행평가라든가 난도가 좀 낮은 문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 점수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주고 일부 문제는 변별력 있게 수업 활동에서도 하고 지필에서도 좀 이렇게 활용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좀 난도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도 학습 경험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학생학 부모에 대한 어떤 설명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한테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지금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말씀을 좀 강조해 드렸는데 또 인천 지역 일부 학생들은 나는 그냥 내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라든지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입시 로드맵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또 그림을 그려가야 되고 올해 또 고등학교를 입학한 2025 대입을 치르는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3개년간의 어떤 그 고교 생활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림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전달해 주신다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원팀이 돼서 뭔가 선생님들이 의도하신 어떤 교육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또 학교 단위에서 진행시키려면 어쨌든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자주 모여야 된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단위 협의회를 좀 이렇게 강화를 통해서 학년 내 어떤 현안들을 공유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 역량은 당연히 수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주고 또 우리 또 학생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능 최저 중심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개별적으로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중요한 건 알지만 담임 선생님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또 어려운 대목이 있으니까 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예를 들면 옆에 학급과 같이 어떤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데에 자율활동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화하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1, 2학년 단위 협의회를 통한다면 좀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요 화면은요, 저희 학교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진학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는 지금 고3 내용과 고1, 2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 안에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아까 제가 한 달에 한 6교시가 끝나는 날이 4회 내지 3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1, 2학년 담임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학년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3월 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결국 학교의 어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요건 이제 저희 학교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뭐 살리셔도 될 것 같고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건 좀 이렇게 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제가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어떤 뭐랄까요 학습 프로그램을 다 교사 대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잘 하시지만 또 뭐랄까 오랜만에 또 이제 학년 담임을 맡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급 학생들 개별 지도하실 때 또 학생부를 기재하실 때 어려움을 또 이렇게 호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또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더욱 전입 또 전출이 또 잦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또 중학교에 계시다가 고등학교로 올라오시는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좀 학년 단위에서 이런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뭐 이렇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단위에서 제공해 주는 외부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면 자료집에 보여지는 거는 지금 어디가 TV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한 30분 미만 정도의 짧은 시간 분량으로 선생님들께서 한 2, 30분 정도로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영상물
연수 영상물들을 이렇게 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년 단위에서 같이 보고 또 같이 토론하고 하는 형식도 하면 선생님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물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제 마중물 선생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서울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도 참고할 수 있겠고 또 각 고등학교와 또 대학이 직접 이렇게 연계해서 아까도 이제 오세정 장학사님께서 모의 서류 평가라든지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이렇게 준비하시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자료와 마중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자료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외부 자료들을 좀 더 이렇게 영상물들을 활용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도 커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이건 뭐 담임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교과 선생님이나 공통적인 내용인데 세특에 관한 것들은 아무래도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고민을 좀 이렇게 수업 계획을 또 수업 평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하신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학생의 개별 내용을 관찰하고 변화 지점을 심화해서 했던 것들을 포착을 해서 적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뭐랄까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세특을 강화하는 노력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자기 주도 심화 탐구 후속 이런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교육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교과별로 너무 이렇게 진로 관련한 내용으로만 그러니까 성취 기준과 무관한 내용으로만 채우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 2학년 담임선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뭐랄까 좀 이제 본인들이 지원하게 될 좀 광역 단위의 모집 단위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 선택을 해야 된다. 요건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사례를 제가 가져온 건데 아니 좀 선생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문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두루두루 이렇게 특히나 이제 상경은 이제 수학이 좀 더 중요하겠고 두루두루 이제 공부하면서 전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고 상경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뭐 확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미적 일부, 뭐 경제 수학 이런 어떤 수학적 뭐 역량이 필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자연계의 경우에는 인문보다는 조금 더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리계열 모집 단위에 물투를 공부 안 했다든지 화학계열 모집 단위에 화투를 공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대학 입장에서 빨간색 중대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시기에서 학교별로 다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담임선생님께서 여러저러 가이드를 주시겠지만 이런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인천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과목을 좀 더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솔직히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좀 더 이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충북, 대구, 강원 지역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재심은 기반 면접 그 자료집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도 필요하겠고 또 최상위권 아니지만 또 역량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주제 탐구 프로그램 혹은 심화 캠프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하기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2학년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 간 연합해서 혹은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도 마중물 선생님들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2024, 2025 대입 준비 과정에서 제가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인하대학교의 교과 전형 수능 최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경희대, 국민대, 숙대, 아주대, 인하대
그 아주대까지 4개 학교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성균관대부터 3개가 걸려 있는 또 서울교대 4개 영역이 걸려 있는 수능 체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학년 때 당연히 교과 성적도 잘 관리하고 학생부도 잘 챙겨서 또 학교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학생부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만 갑자기 3학년 때 올라가서 이런 수능 체제를 맞추는 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4, 2025에서는 서울권 선호도 높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되게 뭐랄까 장애가 될 수 있다,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개와 5, 6 정도는 기본으로 그리고 또 상위 학생이라면 3개 영역 기반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학교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1, 2학년 학생들이 보통 뭐 물론 8월 31일에는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학평을 또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학평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적만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도 이런 성적 위주로 학생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상황을 판단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과목별 전체 평균에서 내가 이 학생이 몇 점이고 또 그 과목에서 어떤 문제들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전체적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평 성적표를 통해서 제공이 되니까 저는 EBSI를 좀 활용해서 인천 지역 학생들이 이건 제가 타 지역 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어떤 컨텐츠를 활용한다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EBSI 홈페이지에 가서 그 화면을 좀 이렇게 캡처해 온 겁니다. 보시면 예비 고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요. 이 컨텐츠 안에는 교과서별 내신 강좌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맞춤 학습이라고 하는 또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물론 알고 계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맞춤 학습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I 문제 추천도 있고 시험지 만들기도 있고 시험지 리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클릭해 보시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시험지 만들기로 만약에 클릭하신다면 선생님들이 분류, 기출, 뭐 작품, 단원 이렇게 검색 기준에 따라서 제가 한번 기출 검색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 게 국어, 뭐 독서, 3월 시행,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조건을 주고 또 거기다 필요하면 분류 추가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학생들이 학평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영역이나 단원의 문제를 이 안에 60만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설정한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그 학생의 학평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출력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상담 과정에서 그 문제를 주면서 너는 요 단원이 좀 약한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뭐 4등급이 3등급 될 수도 있고 뭐 3등급이 2등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공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도 좀 더 기운내서 또 선생님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학생들과 이렇게 뭐랄까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EBSI에 이런 어떤 맞춤형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아직은 뭐 모르셨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안내하시고 또 학생들도 직접 여기 와서 그런 어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신다면 좀 더 뭐랄까 상담 효과도 수능 최저 충족 효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은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서 또 2학년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시기별로 한번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는지를 적어놨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2025 대입을 준비한다면 1학년 학생들한테는 일단 3월 달 뭐
빠른 지역 뭐 사립 고등학교 중에는 뭐 벌써 2월 말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간증 학교들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3월 달에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어떤 대입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를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6월 달에 혹은 7월 달에 혹은 8월 달 그 시기에 2학년 때 배우게 될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선택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의 어떤 1학기 성과물에 대한 어떤 점검과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이 학생이 공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 말 이제 12월 달 가서는 겨울 방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면은 1학년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안내를 1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기별로 학생들을 여러 번 만나시게 되실 텐데, 그냥 똑같이 그냥 격려나 관심 이런 정도의 만남보다는 시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을 만나게 되면 좀 더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신뢰 관계도 좀 더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 화면은 이제 2학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월 달에 2학년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설명을 주시고, 개별적으로 또 그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성도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네, 7월 이제 기말 전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학기의 어떤 성과물을 점검하고 이 친구가 생활기록부상의 어떤 측면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또 교육과정은 2학,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점검과 가이드가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시험도 보게 되고 또 학평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기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어떤 세부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들을 2학년 어떻게 겨울방학 학습을 하고 3학년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안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2학년 때도 그렇게 주제별로 신뢰를 쌓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땡땡고라고 적어놨지만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했던 작년 입시 설명회 사례, 제가 원팀 전략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상황에 따라서 뭐 컨설팅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생들한테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2024 대입과 2025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그려준다면 학생들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대입에 대한 혼선 없이 2학년, 1학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제가 원팀이라고 적은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던 이런 기회들을 학생한테만 이렇게 전달하지 마시고, 또 학부모한테만 전달하지 마시고, 학생 학부모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이런 강의들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한 번에 다 이렇게 같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렇게 동일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입시라는 관점에서, 진학이라는 관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인천 지역의 각 개별 학생의 어떤 진학 결과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원팀이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다 소요가 됐는데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오세종 장학사님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2024, 2022 대입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인천 학생들의 어떤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강의가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